자, 선고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입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이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입니다.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할 때, 선고유예 할 수 없는 경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 이 선고 시 51조 사항을 참작해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 각주 123번 보시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반드시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으로 제한 해석하거나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면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할 것 아닙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판례죠.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개전 정상이 현저한 경우에 보안 처분, 보호 관찰만 있습니다. 1년. 그리고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선고유예 그 효력이 잃는 경우는 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61조죠. 선고유예의 효과는 그 2년이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됩니다. 선고유예가 선고 자체를 유예한 거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한다. 자, 집행유예입니다. 62조.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있죠. 이것도 집행유예 할 수 있습니다. 제외. 중요합니다. 이게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인 거죠. 집행유예에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집행유예 결격 사유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집행유예에서의 쟁점입니다. 자, 그 제외. 결격 사유란 무엇이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고 이상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또 종료했어.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부터 또 3년. 이때 죄를 범하였다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나? A죄가 이렇다는 거죠. A죄가 금고 이상 판결이 확정되고 또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돼서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때 B죄를 범했다. B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할 수 있느냐? 집행유예 결격이라는 거죠. 자, 집행유예는 이건 또 뒤에서 또 자세히 보십니다. 각주 124번 보시죠. 따라서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의 수죄가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동시적 경합범인데 A죄가 있고 B죄가 있고 C죄인데 별개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재판 중인 거고 여기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어요. 근데 이 집행유예가 선고 중에 B죄가 또 이제 선고가 되겠죠. 그래도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가 아니니까 범한 건 이미 그 전에 다 범했어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 이때 범한 죄가 아니라면 집행유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적 경합범인데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나머지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나머지 죄는 이때 범한 죄가 아니니까. 즉 62조 1항 단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차 집행유예 가능하다. 이것도 잘 나오는 거죠. 계속 집행유예의 요건에 대해서 보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할 수 있고요. 이걸 동시에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경우, 실효되는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각주 126번 보시죠. 어차피 실효 대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 결격이에요. 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뭐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있는 그 집행유예 기간인 거죠. 이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의 결격에 된다는 거죠.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되니까 집행유예를 못해요. B죄에 대해서. 근데 A죄는 지금 얘기하는 건 실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A죄는 고의로 죄를 범하고, B죄를 고의로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라고 아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차피 B죄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 결격이에요. 어차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형이라고 한 거고, 고의로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B죄가 실형을 선고받아서 판결까지 이때 확정이 됐어요. 확정까지 됐다. 이 기간 중에 확정까지 되어야 A에 대한 집행유예가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실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 집행유예 결격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또 집행을 종료하고 면제된 때부터 또 3년, 굉장히 길죠. 이때 범죄를 범했다면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B죄를 범했으니 집행유예 결격이죠. 집행유예를 못하니 실형이라는 얘기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B죄가 실형을 범하고 그 기간 중에 확정까지 되었다면, 고의로 범한 죄로 확정까지 되었다면 A죄의 집행유예의 실효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실효는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판결이 확정되는 것까지 모두 실효 대상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취소는 판결 확정 후 죄의 발견, 제외 사유 발견 읽어보시면 되고, 효과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집행을 유예하는 거잖아요.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봐줄게, 일단 집행 안 할게, 몇 년 동안, 2년 동안 예를 들면, 그러면 그 2년 유예기간 경과하면 형을 선고한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넘어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보시죠. 형의 양정 부분에서, 네, 이 부분.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로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한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후적 경합범, 누범, 선고유예 결격, 집행유예 결격 모두 문제가 되는데, 보시죠. 하나씩. 사후적 경합범, 37조 후단의 경합범이죠.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돼 있죠. 판결이 확정된 죄.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실, 팩트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로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든지 불문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로 형 선고 효력 상실되어도 37조 후단의 경합범의 전과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면 임의적으로 형평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도 있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예요. 정리해 두시고, 그럼 누범 전과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여기서 형이란 유효한 선고형만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형 선고를 효력을 상실했죠. 유효하지 않죠. 누범 전과 안 됩니다. 누범 전과 안 되면 누범 가중도 못하죠.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선고유예 결격이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를 가졌다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전과란 유예기간의 경과로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지 이것도 팩트만 본다는 거예요. 형 선고의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동전과에 포함된다. 즉 선고유예 결격의 전과에 해당된다. 선고유예를 못하니까 선고해야 되는 거죠.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이 유리 분리 이거는 제가 학습할 때 이제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특별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집행유예 결격.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결격은 항상 중요해요. 집행유예 결격 사유예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 결격인데 이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도 포함된다. 여기 집행유예 선고도 포함되니 집행유예 결격이라는 거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집행유예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불리하겠죠. 하지만 이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했어요. 아무런 사고 없이 유예기간 잘 지나갔어요. 그러면 형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다. 유예기간을 경과했다면 더 이상 여기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판결이 확정된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집행유예 결격 전과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을 경과해서 형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면 말이죠.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형 선고 효력을 상실되었더라도 상습범의 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A제가 징역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실형입니다. 실형. 집행유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판결이 확정되고 B제는 이때 범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인가요? 그 이전에 범했죠. 집행유예 결격 아닙니다.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집행을 종료하고 3년입니다. 이때 B제를 범했어요. 집행유예 결격이죠. 집행유예 못합니다. 이 이후에 B제를 범했어요. 집행유예 결격 아니죠.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시험의 문제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A제가 징역형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집행유예예요. 쭉 집행유예예요. 여기까지. 근데 집행유예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종료한 경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집행을 유예했잖아요. 자, 판결 확정 시에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됩니다. 이때 집행유예 기간을 그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B제를 범하고 그 B제에 대해서 선고가 되었다면 집행유예 결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B제를 범했다면 집행유예 결격 아니죠.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B제에 대해서도. 문제는 이겁니다.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B제를 범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집행유예 못하죠.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선고를 그 집행유예 기간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겁니다. 그리고 이 B제를 이때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 집행유예가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결격 사유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집행유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했지만 그 선고는 집행유예 기간 후에 형선고 효력이 상실된 후에 된다면 집행유예 결격의 전과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 집행유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땐 당연히 집행유예 가능하고요.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보셨고요. 집행유예 결격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뒤로 가셔서 몰수죠. 몰수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몰수는 임의적 몰수입니다. 형법상, 형법 총칙상의 몰수인 거예요. 48조. 임의적 몰수. 요건이 있고 효과가 있는데 보시죠. 형법 총칙상 몰수입니다. 요건, 대물적 요건이 있고 대인적 요건이 있습니다. 대물적 요건은 주의하실 것은 압수 효력 불문한다는 거예요. 압수가 돼 있든지 안 돼 있든지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압수와 몰수는 별개라는 거죠. 이걸 주의하시고, 대물적 요건은 법 조문인데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위 1, 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대물적 요건입니다. 그러면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 실행의 착수 전이나 종료 후라도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에 사용하려 했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얘기를 합니다. 체포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한 거래법 위반은 범행에 제공하려 한 것이지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한 거래법 위반의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다. 몰수 못한다라는 것이죠.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에 사용하려 했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지 장차 실행하려고 한 범행에 제공하려 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위조 문서,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도박으로 딴 돈 같은 경우. 자, 위 1, 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작물을 매각하여, 작물이라는 사실을 속였겠죠. 기망하여 얻은 금전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물건이라면 몰수할 수 없다는 거죠.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각주 129번. 만약 장물아비에게 매각하여 얻은 금전이라면 몰수 가능할 것이라는 거고,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고, 자, 이제 대인적 요건입니다. 원칙은 범인 외 소유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범인 소유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범인에는 공범 포함합니다. 필요적 공범 당연히 될 것이고 소추 여부 불문합니다. 공범은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예외는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대인적 요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이고, 이 소유의 소유권의 판단은 판결 선고시가 기준입니다. 판결 선고시. 자, 효과 보시죠. 그래서 범인 소유라면 재산권 박탈하고 국고 기속하고, 범인 외 소유라면 몰수 판결의 상대효. 무슨 말이죠? 판결을 보시죠. 판례를 보시죠. 몰수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과하여 선고되는 형인 바, 피고인 외의 제3자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해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판례도 중요합니다. 몰수 판결은 효력은 피고인에만 미치고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범인 외자에 대해서는.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유가증권의 일본 폐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몰수가 불능하다, 몰수가 불가능하다 추징하면 됩니다. 추징의 가액은 판결 선고 시의 가액으로 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각주 130번 보시죠. 몰수가 불능하다라는 얘기는 몰수의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즉 몰수의 요건은 충족되지만 법률상 사실상 불능인 경우예요. 처음부터 몰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몰수 불능은 불문하고 당연하고 당연히 추징 불가합니다. 자, 각주 128번 보실까요? 몰수의 부가성이라는 건데 각주 조문 49조를 보시죠. 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고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도, 유죄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형을 선고유예하면 원칙적으로 본문 49조 본문에 따라서 몰수 추징 선고유예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몰수 추징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는데 몰수 추징을 선고유예할 수 없다는 거죠. 주형을 선고유예 안 하면 몰수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없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면 몰수 추징은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주형을 선고유예를 아예 안 하면 몰수 추징도 선고유예는 못하는 거다. 유효한 공소제기를 전제합니다. 형 면제도 가능해요. 이것도 유효한 공소제기가 있는 거죠. 형 면제만 한 것이니까. 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소를 해야 된다면 유죄 선고가 불가능해요. 이때는 몰수 추징 불가능합니다. 판례죠. 자,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 보신 건 형법 총칙상의 몰수였습니다. 임의적 몰수. 자, 특별범에도 몰수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죠. 형법 총칙상의 몰수는 형식은 재산형이나 대물적 보완 처분이다. 임의적이다. 개별 추징의 원칙이다. 특별법, 외국환 관리법에 있죠. 징벌적 성격이다. 필요적 몰수다. 공동연대 추징이다. 자, 각주 131번. 형법 각 칙상의 몰수도 필요적이다. 주의. 취득한 이익이 갑 100억, 을 10억, 병 0억. 형법 총칙상 몰수는 개별 추징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갑 100억 추징하고 을 10억 추징하고 병으로부터는 추징 못하고. 하지만 특별법상의 추징은 공동연대 추징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갑, 을, 병 모두 110억씩 추징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알아두시고요. 지금까지 선고유예, 집행유예, 그리고 몰수와 추징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형법 총칙은 끝났죠. 고생하셨습니다.